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것 중에는 화성 20형이 있습니다. 북한 지역 어디에서 발사하든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것 정도의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김정은 독재 체제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에서 일종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유사시 전쟁이 벌어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싣고 발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어디 숨을 데가 없죠. 도망갈 데도 없고. 사실 한반도 전체가 다 토토화될 수 있거든요. 현무 시리즈는 지금 현재 현무 5까지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제 전력화 배치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버전인 현무 6도 지금 비밀리에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무 시리즈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그래서 미사일은 크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구분하죠. 근데 그 중에 이 현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이퍼소닉 미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로서 음속, 우리가 흔히 이제 소리의 속도를 뜻하는 마하라는 단위를 쓰는데,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낼 때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현무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 속도를 내기 때문에 현무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되고, 그리고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다. 이 미사일은 지대지, 지대공, 함대지, 함대함, 다양한 플랫폼화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싣고 발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두 중량의 무게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파괴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현무는 정말 미사일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벙커버스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벙커버스터예요. 그래서 지하 갱도 시설 100m에서 150m 이내의 그러한 지하 갱도를 뚫고 들어가는, 그래서 견고한 콘크리트의 방호벽도 뚫고 지하 갱도 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이기 때문에, 이 현무 미사일은 우리로서는 전략 무기죠. 그래서 현무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현재 약 1,500여 기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무 시리즈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능을 보완하고 또 개량형으로 계속 진화되고 있다. 사실은 우리 한반도 전역이라고 하거든요.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에어리어를 뜻하는데, 사실 한반도의 지형을 보면 사실 종심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협소하고 한정된 지역에서 또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제 핵탄두도 전략핵이 있고 전술핵이 있는데, 전술핵은 전략핵보다 일종의 좀 저강도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핵 무기인데, 사실은 전략핵을 사용하면 사용이 가능할까도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이 정말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전략핵 미사일을 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폭탄이나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여파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낙진이나 여진, 그 다음에 또 핵 방사능 피폭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한반도 전체가 다 토토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이런 전략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전략핵을 사용한다는 가정은 김정은 독재 체제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에서 마지막 말단에 이제 북한 정권 붕괴가 임박했을 때 일종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가정을 제외하고 우리가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반도에서 전략핵을 사용한다? 이거는 좀 현실성이 좀 낮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술핵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실 현무 5가 전술핵에 버금가는 이러한 현무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을 한 발만 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K9 자주포나 또는 K239라고 하는 우리 천무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가 있는데요. 자주포도 그렇고 이러한 MRS와 같은 다련장 로켓포도 포대를 구성해서 이제 화력 투발을 하지, 이게 그냥 K9 자주포 한 대, K239 천무 한 대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작전에 투입되는 경우는 없고 포대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현무 미사일도 한 발만 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무 미사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유사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현무 미사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집중 타격을 할 것인데, 그 현무 미사일 우리나라가 1,500여 기 이상을 지금 전력화해서 배치해 놓고 있는데, 북한이 알죠. 만약에 유사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의 이러한 강력한 화력 투발 수단을 동원해서 현무 미사일 등을 통해서 북한 전 지역을 초토화시킬 건데, 그리고 그 중에 현무 미사일은 평양 주석궁 지하의 견고한 갱도 진지를 파고들어서 비밀 시설까지도 타격 가능한데, 현무가 벙커버스터가 한 100m 내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파, 2파, 3파 해서 연속으로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하기 때문에 타격한 지점을 계속 연쇄 타격을 함으로써 결국은 순차 타격이라고 하는데, 이를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어디 숨을 데가 없죠.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현무 미사일이나 또는 우리 한국군의 강력한 화력 투발 자산들, 단순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 한반도 지형 특성상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북한의 전술핵 못지않게 강력한 타격 수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화력 타격 수단들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상황 시에는 강력한 대응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때도 사드야말로 이게 대공방어 체계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지 이게 공격 무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러시아는 S-400을 갖고 있고 미국은 사드를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도 사드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닌데도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무 미사일도 북한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가 중국의 수도인 북경 베이징까지도 사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좀 엄밀히 얘기하면요, 만약 있지도 않고 없을 거라고 저도 믿지만 유사시 정말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또다시 전면전이 벌어진다? 그럼 사실 우린 북한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도 알죠. 북한도 한국과의 전면전을 가정하면 미국과 같이 싸워야 돼요. 미군과 한국군을 대적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와 미군이 북한만 상대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북한도 중국과 북한 간에는 그 조중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이 있다면 북한과 중국은 조중 동맹이 있기 때문에 조중 동맹에 의해서 중국도 북한의 전쟁에 자동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가장 위협적인 건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5개 전구군이 있는데 그 중에 북부 전구가 있어요. 북부 전구가 중국 인민해방군 5개 전구 중에 가장 최정예 부대입니다. 근데 왜 최정예 부대냐면 이 5개 전구 중에 북부 전구가 중국의 수도인 북경 베이징을 사수하는, 우리로 따지면 수도방위 사령부예요. 그리고 이 북부 전구는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선 일대에 또 배치돼서 역할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어떤 최신의 무기나 그 다음에 어떤 보급이나 장비 이런 것도 가장 먼저 북부 전군에게 보급되고, 그다음에 북부 전구가 가장 훈련이 잘 돼 있고 가장 최정예 부대인데, 사실은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이 되면 우리 한국군이나 미군은 북한군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전구를 상대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그걸 알고 있죠. 그럼 북부 전구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경 베이징을 비롯한 북한과 중국을 맞닿아 놓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거기까지도 사정거리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도 알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고 북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도 일종의 자위권 차원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도 조기에 신속하게 전쟁을 종식하고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 무기의 성능이나 재원을 충분히 그만큼 작전 개념에 부합하게끔 우린 설계를 하고 그렇게 무기를 개발한 거죠. 사회주의 국가나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 열병식을 많이 하거든요. 열병식이 영어로 이제 밀리터리 퍼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대가 퍼레이드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런 걸 많이 했냐면, 2차 세계대전 독서 공방전이 벌어졌을 때 독일이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을 했고, 그 다음에 추풍 낙엽으로 당시 소련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모스크바에 있었던 스탈린이 지금 코앞까지 당장 닥친 독일군을 상대하기도 버거운 상황 속에 소련군의 건재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겠다고 대규모 모스크바에서 열병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열병식 이후에 참 희한하게도 전세를 역전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소련, 지금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또 해외 베네수엘라라든가 기타 이런 독재 국가들의 성향을 보면 이런 군사 열병식을 통해서 그 지도자의 그러한 권위나 국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보이는데, 중국 최근 전승절 행사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제70주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 때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신무기를 꺼내 들어요. 그래서 개발 중인 신무기를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가 열병식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런 전략 무기에 비견할 수 있는, 중국은 둥펑 시리즈와 같은 미사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북한은 화성 시리즈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것 중에는 화성 20형이 있습니다. 이 화성 20형은 당연히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기존의 사성 18형과 19형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거리는 무려 15,000km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 화성 20형에 대한 정확한 성능이나 재원을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개발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화성 18형과 19형이
이미 사거리가 15,000km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성 20형은 최소한 사정거리가 15,000km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인데, 사정거리 15,000km라고 하면 북한 지역 어디에서 발사하든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것 정도의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화성 20형의 경우에는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그러니까는 하부 중량 1.5톤의 탄두를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면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5개에서 6기 정도를 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미사일 하나에 탄두를 여러 개 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각으로 발사해서 활공 단계에서 이 미사일에 탑재된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돼서 발사되는데, 이때 탐지에서 요격하기도 힘들어지고 그 중에 한 발만 떨어져도 사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화성 20형은 초장사정화, 초정밀화돼 있고, 여기에 더해 다탄두 미사일 기능까지 탑재된 그러한 게임 체인저의 미사일이다. 그래서 미국 정보 당국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정보 당국에 수정하고 있는 게 화성 11 마형이 있는데, SRBM이라고 하는데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뜻합니다. 근데 이거는 HGV라고 하거든요. 저고도로 활공을 해요. 고도를 낮게 저고도로 활공해서 이게 또 우리의 그런 감시망을 벗어나서 우회에서 또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우리에게 심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죠. 신형 무기들을 대거 열병식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현재 개발해서 운영하는 화성 시리즈는 다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소닉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데, 화성 18형과 19형이 이미 마하 15 이상 속도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 11 마형이나 그 다음에 극초음속 활강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화성 20형도 당연히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장 위협적인 게, 현재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꼽자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아이언빔, 그러니까 빔이니까 레이저 요격 체계까지 더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사드, 그다음에 러시아의 S-400, 그리고 우리나라도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대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현존하는 대공 방어 체계 중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하게 탐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한다는 것 자체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전장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여러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다탄두화하여 발사한다면 그 미사일 발사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쟁을 더 버튼화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이퍼소닉 미술, 극초음속 미사일의 등장이 오늘날 전쟁의 양상을 바꿔놨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들이 사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무 시리즈가 있고요. 지금 이들 국가들 중에 공식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해서 활용하는 나라는 사실 러시아인데요. 실제로 2022년 발발한 우러 전쟁 기간에도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사용했고, 치르콘 내지는 지르콘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가 무려 마하 25까지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통상 이게 속도를 좀 가늠을 해보면 군용 항공기 중에 전투기는 가장 속도가 빠르죠. 전투기가 통상의 속도를 마하 한 1에서 1.5 정도 속도를 내요.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공대공 미사일이 마하 1.5에서 2 정도 속도를 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더해 마하 10, 마하 15, 마하 25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빠른 속도겠어요. 기본적으로 미사일은 고각 발사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고각으로 각도를 쏴야지만 사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각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본 개념은 우리가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서 수직해서 높이 올라가는 미사일이 활공 단계를 거치면서 종말 단계에 표적이 하강할 때, 그때 탐지, 식별, 추적해서 요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너무 빠르니까 활공 단계에서 목표물에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순간 탐지될 때는 이미 목표물에 도달했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요격이 불가한 거죠.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은 일종의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을 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그럼 그 발사 징후가 포착된 즉시 발사 원점을 우리가 타격하는 수밖에 없죠. 발사되기 전에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발사되고 나면 탐지도 어렵고 요격이 어렵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술적으로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국방백서를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 북한의 상비 병력을 128만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28만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 번도 검증하지도 못했고 검증할 수도 없는 수치라 북한도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약 2천만에서 2,5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의 고위직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인구가 2천만이 채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128만이라고 하는 북한군 상비 병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북한의 뭐 전차와 자주포, 그다음에 기타의 기동 화력 장비나 전투기를 제외한 해군 구축함이나 잠수함이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의 수적 보유량을 보면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잠수함만 보더라도 북한이 1971년 중국으로부터 로미오급 잠수함을 처음 도입한 이후로 사실 그 이후에 잠수함을 제대로 건조를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도입된 지 벌써 50년이 넘은 장비들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수적으로는 또는 양적으로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질적으로 보자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5월 4월달 핵추진 동력 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디젤 잠수함 기반이긴 하지만 여기에 핵탄두를 실어서 운영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공개했는데 이걸 가동을 하려고 했더니 잠수함이 그냥 기울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 운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다시 선체를 인양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도대체 이게 또 수직 발사관이 핵심 기술 중에 또 콜드 런칭이라는 기술도 있고 그런 기술적 난제들을 작년 6월달 러시아와 북한이 준 군사동맹을 맺긴 했는데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전된 기술을 사실 그러한 무기체계의 고도의 기술은 흉내내는 것도 힘들거든요. 쉽게 모방도 어렵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해줬다고 해서 북한이 이 기술을 습득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일단은 의문인데 어쨌든 북한도 이러한 재래식 기반의 전력들을 강화해 나가고 보강하는 데 있어서 잠수함 기반에 대한 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능이 제대로 구현될 것인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북한이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떤 제반 기술의 한계나 자본력, 결국은 기술과 자본이 투입이 돼야지만 무기 개발도 성공을 답보할 수 있을 것인데 기술을 이전받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무기 개발이라는 것은 성능을 확정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귀추를 두고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성능이 제대로 구현이 되고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명품 무기로 각광받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K방산이 됐죠. 이 155mm 포탄을 만약에 유사시 전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연간 50만 발 이상 생산이 가능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K9이 한때는 수주 기준으로만 70%에 육박했다. 명품 전차 반열에 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는 KF-21 전투기 개발도 순항 중이죠. K방산의 강점으로 꼽자면 가격 경쟁력 그리고 우수한 성능, 계약 이행에 대한 납기 준수 능력. 먼저 우리나라 한국의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인데 시포리의 기준에 의하면 현재 방산 수출 우리가 9위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수준도 한 9위에서 10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또 진입을 또 할 것이라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우리는 일종의 전쟁 특수를 맞이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인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었고 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그대로 방위산업에도 발현된 것인데 본격적인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와 집중적인 육성이 이루어진 게 1970년이었는데 그러니까 1970년으로부터 오늘날 현재까지 결국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이런 무기 개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서도 명품 무기로 각광받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K방산이 됐죠. 그래서 뭐 자주포 시장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K9이 한때는 수주 기준으로만 70%에 육박했다. 뭐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3세대의 전차이긴 하지만 K2 블랙팬서라고 하는 흑표 전차도 미국의 에이브람 전차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
전차,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못지않게 명품 전차 반열에 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는 KF-21 전투기 개발도 순항 중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양한 이제 배틀쉽이라고 하는 해군 군함들을 건조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또 단연 조선업 강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이 해양 방산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방산의 강점으로 꼽자면 가격 경쟁력, 그리고 우수한 성능, 계약 이행에 대한 납기 준수 능력, 이 3박자가 고루 맞아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의 메커니즘은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다고 해서 꼭 구매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가 거래되는 요소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한 이해관계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2022년 우로전쟁 발발 이후에 전 세계적인 1990년 탈냉전 이후 미국이 한 해에 155mm 포탄을 15만 발 정도 생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연간 30만 발에서 35만 발 생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풍산이라는 회사가 이 155mm 포탄을 만약에 유사시 전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연간 50만 발 이상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뭐 우리나라가 명품 전차니 명품 자주포니 해서 K9 자주포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이 자주포와 전차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K9 자주포에는 155mm 포탄이, 그리고 K2 전차는 55군 경장에 120mm 포탄을 쓰는데, 이 포탄이 없으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완성된 무기 플랫폼도 잘 만들지만 포탄 생산도 어마어마한 생산량과 그리고 뛰어난 품질 우수성까지 이런 것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떠한 계약 이행에 대한 납기 준수 능력,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제때 무기가 공급이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것들을 단기간 생산 제조해서 계약 이행에 대한 납기 준수까지 탁월하다고 하니, 사실 전 세계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그리고 또 우러 전쟁도 여전히 전쟁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폴란드의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닿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준전시 상황이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웃 나라인 폴란드에도 불똥이 튀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폴란드는 다급해진 거죠. 대안이 없었어요. 폴란드. 결국은 우리나라 K2 전차나 K9 자주포, FA-10 전투기 등을 도입하게 됐는데,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정세나 남미나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 등등등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서 K방산에 대한 러브콜, 앞으로 호황을 뛰어넘는 초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지금 많은 분석을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이 엄밀히 얘기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2년 그해 한 해 동안 무기 수출 국가 1위에는 미국, 그리고 2위에 우리 한국이 이름을 올렸거든요, 이미. 그리고 이러한 무기 수출 실적을 국제기구에서는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컨트랙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수주 계약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집계 기준이 있고, 하나는 납품 실적 기준을 하는 딜리버리 기준을 통계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근데 시프리아 같은 국제 조사기관은 딜리버리 기준을 납품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납품 실적 기준을 통계로 잡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정부는 수주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2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역대급 방산 수출 수주 기록을 세웠는데 193억 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K2 전차 하나만 보더라도 K2 전차를 958대 수주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2022년에 맺은 958대의 K2 전차를 그 해에 다 납품한 게 아니라 그 이듬해부터 100대, 작년에 또 150대, 우리가 2022년에 수주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납품은 해마다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프리와 같은 국제기구는 납품 실적 기준으로 집계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한국 정부는 수주 기준으로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2021년에는 70억 불, 그 다음에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30억 불 내외의 방산 수출 수주 기록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 30억 불 내외의 박스권에 gat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22년에 이제 190억 불을 돌파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방산 수출 수주액을 늘려나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과 카이 등 방산 4개사의 수주 잔고만 지금 100조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주 기준으로만 놓으면 벌써 우리나라는 방산 4대 강국에 진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제 기준의 딜리버리 기준이라고 하는 납품 실적 기준은 단년도
전년도 기준이 아니라 최근 5년도 평균 값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2022년과 23년, 24년, 25년 그리고 26년도치의 이 5개년도 실적이 역대 사상 최대치의 방산 수출 수주 기록인데 이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려면 2027년에 C3 발표를 봐야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정부 당국도 2027년에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미 진입을 했어요. 이미 수주를 한 게 22년부터 26년치의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를 했는데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니까 이미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이름 올렸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보다 더 훨씬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서 더 우리의 방산 목표를 훨씬 더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순위를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순위에 워낙 또 민감해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이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트렌드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순위에 급급하거나 여기에 너무 목을 맬 게 아니라 건전한 그리고 또 선순환되는 방산 생태계에 성숙한 방산의 어떤 수준을 고도화하고 선진화하는 데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산은 재래식 무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AI나 드론과 같은 그리고 로봇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박차를 가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 우리 K방산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시기와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일단 유럽은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통해서 유럽산 우선 구매를 하겠다라고 정책을 밝히고 있고 유럽 각국의 어떤 군사 재무장화에 대한 그런 빗장을 다 해제하고 또 국방비 예산액을 증액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 K방산의 주요 수출 권역이나 수출 대상 국가는 유럽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제 중동 지역과 그다음에 남미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이집트 등 이런 국가들이 우리 주요 대상 국가였지 전통적인 방산 선진국이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을 드는데 유럽의 국가들로 하여금 우리 K방산의 무기가 통할 것이냐? 사실 우린 거기에 좀 의구심이 있었죠. 근데 어찌됐든 유럽에서도 우리 K방산의 무기가 먹혔다는 것이고 통했다는 것인데 근데 유럽도 사실은 권역을 서유럽과 북유럽, 동유럽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서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또는 이제 독일과 같은 나라에는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도 유럽 전체 대상 국가를 볼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별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유럽 지역 내에서의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도 이런 러브콜을 받는 것은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견제될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사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사 강대국이었고 방산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의 독일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근데 독일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독일은 제조업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일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도 100년이 앞선 나라인데 독일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170조를 편성하겠다고 밝혔어요.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내년 2026년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을 예고하면서 국방 예산을 66조 원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내년도 국방 예산 66조에 불과한데 독일은 내년에 170조를 편성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리고 독일은 군사 재무장관을 본격 선언하면서 지금 엄청난 자국의 방위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K방산의 경쟁력이라고 했었던 가격 경쟁력이나 우수한 성능, 계약잉에 대한 납기 준수 능력 사실 이 세 가지 경쟁력은 충분히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할 수 있는 경쟁력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K2 블랙팬서와 레오파르트 2 전차만 비교하더라도 사실 레오파르트 2 전차가 독일이 연간 50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고작 8대밖에 생산을 못해서 1년에 레오파르트 전차를 8대밖에 생산 못하는 나라라고 비아냥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K2 전차를 연간 100대 이상 생산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독일이 사실 이 레오파르트 전차는 3.5세대 전차
전차입니다. 그리고 K2 전차는 3세대 전차예요. 독일이 이러한 자국의 방산 기반 역량을 강화하면서 전차 생산 공장과 설비를 늘려나간다면 지금 사실 레오파르트 2 전차는 대당 가격이 한 25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K2 전차는 우리 육군에 납품한 가격이 96억에서 98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레오파르트 전차 한 대 살 돈으로 K2 전차를 2대 내지 3대 살 수 있죠. 근데 독일이 결국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실현돼서 공장 설비를 갖춤으로써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면 이미 우리보다 0.5세대 앞선 3.5세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하면 가격 경쟁이 높아지겠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제품 우수성은 성능은 두말할 나위 없죠. 그리고 계약 이행에 대한 납기 준수 능력 제때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K2 전차를 살까요? 유럽 국가들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살까요? 당연히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K방산의 경쟁력 이건 충분히 추월당할 수 있는 경쟁력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그리고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국가들 저력이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짧게는 1, 2년, 길게는 2에서 3년 안에 충분히 추월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한데 탈냉전 시절을 겪으면서 일종의 평화기저 속에 자국의 군비를 축소하던 시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탈냉전 시절을 거치면서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변함없이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자국의 방위 기반 역량을 강화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랑 이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부동산 매기가 줄어들면서 아무도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안 할 때 그때 이제 미친 듯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트럼프도 재벌이 된 게 이제 결국은 부동산 투자로 재벌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 똑같은 거죠. 결국 시퀀스 그 사이클링이 돌면서 시간이 지나면 빛을 보듯이 우리 K방산은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려고 방산을 강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북한과 휴전 상황이었고 대치 중인 상황 속에서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국방 예산을 늘리고 방위산업 기반 역량을 고도화시키는데 우리는 한 번도 변함없이 집중을 해왔고 투자를 해왔는데 이게 오늘날 이렇게 빛을 본 겁니다. 사실은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중동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매력적인 지역이 되어왔고요. 실제로 전 세계 무기 수입 국가 그 1, 2, 3 순위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나 오만 같은 나라들 결국은 다 중동 국가들이 전 세계 무기 수입 국가 상위권에 이름을 랭킹을 올렸었죠. 근데 최근에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게 또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1, 2위 쪽 가축전을 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장 매력적인 또 이러한 방산 세일즈가 될 수 있는 대상 권역이 중동 권역이고 중동 지역 국가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들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중동 지역에 대한 공격적인 세일즈를 하고 있고 또 중동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카이나, 현대로템의 K2 전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K2 전차도 오만에서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일반인분들 깜짝 놀라시는데 우리나라가 전차를 최초로 수출한 게 2022년 폴란드에 수출한 게 우리나라 전차 수출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22년 이전까지는 전차를 단 한 대도 수출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첫 수출을 하게 된 게 폴란드에 수출하게 된 거고 그 첫 수출이 결국은 최초의 수출이자 역대급 가장 최대 수출 기록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일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국가들이 이러한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의 또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원인들로 인해서 중동 지역은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많은 무기 수출 국가들로서는 방산 세일즈를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죠. 원래 우리나라 무기가 사실 우리나라 K방산의 역사적인 무기 수출 기록을 따져보면 1970년대 5.56mm 소총탄을 풍산이 필리핀에 수출한 게 첫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과거 두산 DST,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K200 계열의 그래서 수출명 바라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외에 또 장갑차도 수출하고 잠수함도 수출하고 급기야는 경공격기나 훈련기도 수출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 강국에 또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 그럼 그동안의 무기 수출 주요 대상 국가가 어디였냐? 그 국가들이 바로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이 지역의 특징들이 뭐냐면 주로 개도국이라고 하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동유럽 시장을 개척하면서 이제 유럽에도 수출하게 되었고 전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하는 미 국방 조달 시장까지도 우리가
우리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엄청난 쾌거죠. 우리 K방산의 이러한 성장세는 수출 권역과 국가들을 다변화하면서 넓혀 나가고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좀 가능성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말씀드린 동남아시아나 중동이나 남미 지역 국가들은 여전히 우리로서는 매력적인 수출 권역 및 수출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중동이나 특히나 뭐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의 최고 성능의 고사양 고성능 무기를 도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라요. 그 나라의 어떤 국력 수준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우리 한국산 무기의 포지션이 굉장히 대상 국가들에게는 적절하게 우리가 좀 어필이 된 거죠. 가격도 그렇고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가장 최상위급의 무기와 견주하더라도 크게 성능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성비는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한국산 무기가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 포인트를 꼽을 수 있죠.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지역은 역시나 이제 무기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인 중동 지역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뭐 이런 나라들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동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에 대한 유럽 권역 국가들에 대한 집중적인 방산 수출 세일즈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산업계 이 기업들이 국내에선 치열하게 경합을 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해외 시장을 진출할 때는 일종의 원팀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의 관심과 노력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지만 그래야지만 해외에서의 K방산에 대한 수출 수주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요하게 언급드리자면 우리나라 K방산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선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